보소 반갑습니다. 자은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상한 집이라는 영화예요. 개봉은 25년 7월 17일에 CGV에서 단독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러닝타임은 120분, 2시간가량을 하는 영화고요. 창원에 있는 CGV에는 이상한 집이 개봉을 안 해가지고 원래 걸어서 10분 거리에 CGV가 있는데 차 타고 30분 걸리는 마산 CGV까지 갔다 왔습니다. 일본 영화예요. 일본 호러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영화 노이즈를 보면서 예고편을 봐가지고 이거 인터넷 괴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영화로 나오네? 그래서 흥미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상한 집은 저는 인터넷 괴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설이 원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크 다큐 느낌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뜨면서 이상한 집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게 된 거죠. 아마 호러 요소라든지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요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소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한 집이라는 거 소재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 자체는 몰랐단 말이에요. 대충 평면도가 이상한 집이 있다. 이 평면도만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의 추측만 있는 그런 괴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 정보를 좀 찾는다고 이상한 집 괴담 자체에 대해 찾아보니까 소설이 원작인 만큼 이미 결말도 다 지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거 자체가 실화든 아니든 그러니까 등장물이든 아니든 결말이 안 지어져 있는 오픈엔딩스러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로어 같은 거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결말이 지어져 있고 영화 내용조차 그 소설이나 유튜브와 똑같다는 그런 거를 검색하면서 알게 됐고 살짝 실망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로어나 도시괴담 요 소재로 영화 감독님의 상상력을 풀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냥 원래 있는 소설을 영화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집 시놉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인맨이라는 공포 유튜버가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개기열차와 비슷한 내용이죠.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지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본인이 이사갈 집을 찾게 됩니다. 그 이사갈 집이 바로 이 이상한 집이에요. 원래 보통 이사갈 집을 평면도를 보고 고르나요? 일본이 그런 건가? 어쨌든 그 평면도를 보게 되는데 평면도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얼핏 봤을 때는 이상한 걸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그 평면도를 보면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든지 2층의 공간에는 아이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방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문이 이중문으로 돼 있다든지 1층과 겹쳐서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연결될 만한 비밀 공간이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의 평면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인맨이라는 공포 유튜버는 본 직업은 설계사고 취미가 미스테리 전문가인 본인의 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미스테리맨이라 부를게요. 미스테리 전문가에게 평면도를 들고 가서 보여주니까 미스테리 전문가는 그걸 보자마자 이 집은 뭔가 좀 이상하다. 절대 이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레인맨이라는 유튜버는 이상한 집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흥미로운 그런 떡밥들이거든요. 이 집의 구조는 진짜로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우인 건지 궁금증이 많이 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일본 영화인 만큼 이 전개 자체가 굉장히 일본 영화스럽게 흘러갑니다.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스피디한 전개에 떡밥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는데 너무 떡밥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소설이면 모르겠지만 영화로서 2시간 120분 안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떡밥들을 정리하면서 가기가 상당히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는 왜 그러는 거지? 저거는 왜 그러는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가장 큰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당연히 초강스포로 진행됩니다. 워낙에 유명한 썰이라 가지고 내용을 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상한 집 이 구조의 사용 용도는 저주를 풀기 위한 오컬트적인 행위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 사이비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더 귀신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도시괴담이라 해야 되나? 이런 도시괴담으로 친다면은 이제 비슷한 류로 나폴리탄 괴담 있고요. 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나폴리탄 괴담 같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벽을 쳐보니까 되게 비어있는 공간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부셔보니까 방이 하나 나왔고 그 방 안에는 방금 차려진 듯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한 공기가 놓여져 있었다. 그런 식의 나폴리탄 괴담이 있어요. 뭔지 모를 미스테리함. 어떻게 해서 문도 없는 방을 방금 부셔서 들어갔는데 막 지은 듯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은 뭐 저주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의식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하니까 김이 뭔가 팍 샜습니다. 물론 소설의 스토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스토리를 모르고 간 저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일본 영화인 만큼 연출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일본 특유의 그 개무섭게 생긴 가면 같은 거 아세요? 이건 좀 안 무섭게 생겼는데 사이타마처럼 생겼네요. 어쨌든 이빨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막 여자 가면 끼고 있거든요. 저주를 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런 가면을 쓰고 다 같이 의식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괴한 장면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스토리에서 아쉽지만 연출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귀신이라든지 일본의 그런 오컬트스러운 게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저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주라는 게 뭐냐면 이 이상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가부
가부츠지였나? 카부츠키. 네, 카부츠키라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이름이에요. 카부츠키라는 집안이 엄청나게 명문가입니다. 이 명문가의 남자가 자신의 하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당연히 본처는 있죠. 하인이 이 남자의 애를 임신하게 되니까 처가 화나가지고 이 하인을 괴롭히고 구박하고 감금시켜가지고 애가 유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하인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미쳐버리게 돼서 자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을 자르고 목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 이 하인의 저주가 카부츠키 집안에 끼얹어지게 된 거예요. 카부츠키 집안에 태어나는 아기가 왼손목이 없이 태어난다든지 자꾸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간다든지 그런 저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 하인의 화를 달래기 위한 방법이 왼손 공양이라 그래요. 이 하인이 자해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매년 왼손 공양이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인을 달래주며 살아왔던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카부츠키 집안은 살인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 왼손 공양을 해야 되니까 왼손을 잘라놓고 그 사람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왼손 공양을 그냥 아무나 자르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나 잘라도 되지만 그 자르는 사람, 이 시전자가 중요해요. 태어나서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10살 이상이 된 아기가 이 왼손 공양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아기가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10살 되자마자 사람 죽이는 킬링 머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집의 이중문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의 사용성도 10살짜리 아기를 여기 가둬놓고 이 통로를 뚫어 놓음으로써 초대한 사람을 뒤에 가가지고 칼로 팍 찔러가지고 죽이고 왼손 공양을 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상한 집의 구조가 생긴 겁니다. 이 저주를 들으면은 개연성이 막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공양까지는 인정. 왜냐면 그 하인이라는 사람이 왼손을 잃었으니까. 근데 이 10살짜리가 방 안에 평생 갇혀 살면서 태양을 보면 안 되고 10살짜리 애가 굳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는 그 설정은 좀 일부러 가혹한 설정을 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판을 풀기 위한 장치로서 더 크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해야 더 가혹하게 느끼겠구나 하는 그런 이유 말고 그냥 이 왼손 공양이랑 10살짜리 태양 못 보게 지내는 거랑 이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영화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면 현실팀 그리고 미신팀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요. 현실팀은 레인맨 유튜버 있고요. 여기는 설계사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스테리맨 있죠. 여기 또 다른 현실에는 카부츠키 집안의 제일 마지막 딸, 그냥 여주인공 하겠습니다. 여주가 여기 현실팀에 있어요. 미신팀에는 이제 카부츠키 쪽이 다 있겠죠. 이 카부츠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카부츠키의 본가가 있는 마을이 전부 다 카부츠키 가의 것이란 말이에요. 땅부터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왼손 공양을 바치는 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카부츠키 가에 있는 여주의 언니 그리고 언니의 남편이 이 교집합 사이에 있습니다. 현실과 미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면 카부츠키 가의 삼촌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현실은 절대로 이 왼손 공양이 제대로 됐다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왼손 공양을 바쳐? 왜 사람을 죽여 하는 그런 사람들. 여주는 카부츠키 가의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걸 바쳐야 되는 거야 도대체?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삼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설계사 있잖아요. 설계사 같은 경우는 왜 여기 미신과 현실 가운데 있냐? 그냥 미스테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뭔가 이 설계사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아 쟤랑 같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겠구나.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서 쟤 무조건 무슨 사고라도 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볼수록 야 이 설계사 든든하다. 근데 또 보면서도 아 뭔가 삐리한데 얘 뭔가 나중에 돼서 갑자기 카부츠키 교회 일원이 됐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이 설계사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미스테리에 달관한 사람으로서 큰 도움이 돼요. 교집합에 있는 언니와 남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언니 같은 경우는 왼손 공양을 믿긴 해요. 근데 믿으면서 현실을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려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는 왼손 공양이라는 걸 해. 우리 집은 미친 집이야.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 왼손 공양이라는 걸 하지 않을 방법 찾아보자. 일단 결혼하자 해서 카부츠키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걸 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같이 서로 그 힘든 거는 맞들어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실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카부츠키 같은 애들은 이미 그냥 왼손 공양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웃긴 거는 물론 자기 조상이 그런 짓을 해서 억울한 건 있겠지만 그거를 어쨌든 자기 집안에서 잘못했는데 자기 집안 살리겠다고 다른 무해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손목 자르고 토막난 시체는 또 딴 데 갖다 버리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집안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신파에 토야라는 아이가 나와요. 토야는 누구냐면은 10살까지 햇빛을 못 받고 자란 애. 얘가 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살인을 저지르고 손목을 잘라내고 그 손목을 갖다 바쳐야 되는 시전자입니다. 애기한테 너무하죠. 메시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레인맨과 카부츠키가 서로 눈앞에서 대립하는 상황이 됐을 때 레인맨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이 저주 있지도 않은데 지금 너희들끼리 세뇌당하고
선동해가지고 없는 저주를 고치겠답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카부츠키 집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고. 요거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미 믿기 시작한 이상에는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게 미신이라는 거고 세뇌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꼭 크리스마스를 보내듯 석가탄신일을 보내듯 얘들은 왼손공양이라는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얘들은 또 왼손공양 안 했더니 이렇게 됐네, 왼손공양 할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얘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진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사 가는 날도 저희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런 날에만 이사 가죠. 모를 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물론 알고도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손 없는 날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꼭 손 없는 날에만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건 미신팀에서는 카부츠키 가문뿐만 아니고 마을 사람들까지 이미 그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카인이 내린 저주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저주에. 여기 삼촌을 또 빼먹었네요. 이 삼촌이 뭐냐, 카부츠키가 제일 큰아들인데 얘는 지극히 현실편이에요. 레인맨을 죽이니 많이 하는 그 상황까지 오는데 레인맨이 삼촌한테 야 미친놈아 저주 좀 그만 믿어,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러니까 삼촌이 나도 그딴 거 없는 거 알아. 근데 이 카부츠키 가문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야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지고 이걸 믿는 척하면서 자신의 파이를 넓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부츠키의 강주인 할아버지가 그걸 듣자마자 삼촌이 뚝배기를 깨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설마 아니겠지? 갑자기 삼촌이 저주가 어딨어?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다. 다 이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를 깨우쳤다라는 그런 전개는 아니겠지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영화답 끊임없이 기괴함으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카부츠키가 얘를 죽인 거는 그냥 제일 죽이기 쉬운 자리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카부츠키 당주 입장에서는 빨리 아무나 한 명 죽여가지고 손목을 받쳐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때려 죽이고 손목을 자르고 지하에 있는 비밀 불단에 내려가는 연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짜 저주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라는 연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토리적으로 좋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결말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면은 결말도 끝이 없는 오픈엔딩이에요. 결말 같은 경우는 현실팀과 미신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레인맨팀, 유튜버팀이죠. 그리고 카부츠키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각자 이야기로 나눠짐과 동시에 같이 가는 오픈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카부츠키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부츠키 집안은 마지막에 레인맨팀이 쳐들어가가지고 깽판을 지기고 와가지고 이미 카부츠키 가는 멸망을 했어요. 집도 다 타버리고 카부츠키에 있는 가족들도 거의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여주 살고, 여주 언니 살고, 여주의 어머니 삽니다. 이 세 명이 살아요. 근데 여주는 드디어 자기에게 행복한 현실을 다 갔다 생각하지만 이 언니와 어머니는 아직도 미신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숙자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가 이때까지 카부츠키 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 이 미신 왼손공양 때문에 노숙자를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손목을 잘라가지고 카부츠키 교회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사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카부츠키 가라는, 이게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저주는 끊임없이 가겠구나 라는 그런 엔딩을 보여주면 카부츠키가의 스토리는 끝이 나고요. 레인맨 같은 경우는 공포 유튜브 소재를 위해서 이상한 집을 파악하고 막 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여주를 위해서인지 뭔지 몰라도 나는 이 비밀을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굉장히 호구입니다. 그렇게까지 개고생을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깝지 않냐 괜찮다 했는데, 그 미스테리맨 있잖아요, 설계사. 미스테리맨이랑 엄청나게 가까이 지냅니다. 둘이 레인맨의 자취방에서 담소를 나오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고 이거 노이즈가 하면서 804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미스테리맨이 갑자기 뭔가 번뜩 하더니 이 집 평면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클리셰적이죠. 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이런 전개, 이 사건은 끝이 없겠구나, 이런 전개, 흐뭇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레인맨이 살고 있는 자취방도 이상한 집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픈엔딩이 되고 끝이 나는데, 미스테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뿜어낸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건데, 이런 이상한 집처럼 왼손 공양이라든지, 물론 이런 소재가 싫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재 자체가 이상한 집인 만큼 그냥 미스테리하게 끝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아예 그 사이비라는 거 빼고, 저주 같은 거 빼고, 미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이상한 집 구조라는 것 자체가 귀신을 위해서 그런 집 구조를 만들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람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거면 그냥 미친 사이코 살인마 일가족의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일본 영화 특인데, 물론 한국 영화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일본 영화 훨씬 그런 경향이 큰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집으로 시작한 거였잖아요. 집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게 살인마 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살인마에서 저주로 가더니 이 저주가 마을까지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집에서 살인마 혹은 귀신이어도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저주? 살짝 아리까리해.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이 마을 전체가 사실 이상한 집의 계획이든 뭐든 그거였다. 스케일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전개거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전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한 여기 저주에서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제일 깔끔하겠죠. 아예 살인마까지. 이상한 집을 아예 원본을 대충 판권만 사가지고 각색을 좀 많이 해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스토리로 재해석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상한 집이라는 소설 그거 자체에 대한 영화화다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나오는 요소들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영화에서는 공포 유튜버가 요런 가면을 끼고 공포 유튜버를 진행하거든요. 대충 이런 가면. 페이크 다큐식으로 만든 유튜브에서는 대충 이런 가면 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고증을 맞춘 것 같아요. 카부츠키 가문에 저주를 내리는 그 하인 가면이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무섭습니다. 카부츠키가 웃긴 게 왼손 공략이라는 것 자체가 살풀이긴 한데, 원래라면 저주를 풀기 위한 살풀이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카부츠키 교에서 그 매몰 비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세뇌를 당한 건지 좀 상황이 바뀌어가요. 그 하인이 말 그대로 하인이잖아요. 얘가 귀신이 돼가지고 저주를 내린다 라는 내용인데, 어느새 그 카부츠키 가문에서는 이 하인을 신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저주의 영향이긴 하겠지만 신처럼 그렇게 재단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대충 부적 하나 써놓고 왼손 마네킹이라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귀신들 마네킹도 모를 텐데. 그런 좀 재미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운 영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재미없는 생각이고 되게 매끈끼고 차가운 물 붓는 그런 발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신처럼 받들고 있는 이 모습에서 어째서 갑자기 카부츠키는 이 하인을 신처럼 모시고 있게 된 걸까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씩 들었고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집이라는 워낙에 유명한 썰이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많이 아쉬웠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점프스퀘어는 꽤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대기 멘션이 훨씬 더 심한 점프스퀘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 보려고 30분 차 타고 마산 CGV까지 갔다 왔나라는 생각도 살짝 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만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 소재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뭐 잘못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에 대해 많이 좀 실망을 했다 볼 수 있겠죠. 평점을 좀 매겨볼게요. 평점은 일단 1번 스토리 빠질 수 없죠. 스토리는 0.3점 하겠습니다. 아쉽죠. 스토리 많이 아쉽죠. 물론 이게 소설로서든 유튜브로 올라온 페이크 다큐멘터리로서든 스토리 자체가 어쨌든 좋으니까 이게 영화까지 된 걸 텐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상한 집 더 무비를 본 사람으로서 이 스토리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2번 연출면에서는 그냥 소스였습니다. 0.5점. 편집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소스 0.5점이었고요. 기괴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요건 0.7점 주겠습니다. 그 카부츠키 교의 가면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연출도 나와요. 비밀 방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평면도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앵글로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앵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도전적인 앵글인 게 이건 무조건 제작한 스튜디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연출이거든요. 당연히 지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지붕이 없고 그냥 전개도로서 위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머리 다 이렇게 정수리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거 스튜디오라네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이상한 집은 평면도로 일어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색다른 연출이 더 가능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연출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존윅 있죠? 존윅 마지막 편. 존윅 마지막 편에서도 탑뷰로 존윅이 원테이크로 사람들 총 쏘고 썰고 다니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존윅의 그 장면에 있어서도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야, 이 장면 정말 잘 만들었다. 연출은 0.7점을 드릴 수 있고요. 소재에 대해서는 1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에 대해서 저주로서 끝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평면도를 소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평면도라는 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탑뷰로 딱 볼 수 있고 이 집은
집은 이런 구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게 평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면도라는 소재 자체를 잡았다는 거에 신선도 점수를 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 설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평면도 자체가 이상한 평면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평면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못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 평면도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평면도를 상상을 해가지고 소재로 끌고 왔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굳이 막 안 된다 이거 뭐야? 야, 누가 평면도 이렇게 만들어? 어쨌든 이거 기괴한 평면도 자체가 소재인 걸, 거기에 있어서 현실성을 따질 필요도 없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평면도를 들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평면도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걸로 소재를 잡은 거니까 소재 면 자체에서는 시니컬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엔딩, 저 엔딩도 1점 드리고 싶어요. 엔딩 1점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 그런 식으로 오픈 엔딩, 찝찝한 엔딩으로 끝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토리는 0.3점을 줬으면서 왜 엔딩 1점을 주냐라는 거는 이상한 집으로서의 엔딩 끝이 났어요. 카부츠키 교라든지 레인맨이 겪은 이상한 집 평면도에 대한 떡밥은 모두 해결이 됐어요. 왼손 공양이니 뭐니 하는 저요 때문에 이상한 집 평면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떡밥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저는 싫어서 스토리 0.3점을 준 거고요. 이 엔딩 같은 경우는 일본 특유의 음침함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카부츠키가 느끼는 세뇌와 스스로 만든 저주는 끝이 나지 않고, 레인맨 유튜버도 이 저주를 결국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엔딩,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엔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엔딩이에요. 제가 싫다 했지만 이상한 집 이거 2편 나오면 아마 또 보러 갈걸요? 제가 좀 복합적이면서 단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1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를 드리자면은, 없어요. 그냥 0점입니다. 나머지는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거나 점수를 깎을 요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점수 이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점수입니다. 이게 5개의 요소로 해가지고 5점 만점에 몇 점이란 걸 줘야 되는데, 이거 4개 빼면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0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억지로 만드는 그런 억지 평점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0점이라서 총 합 평점은 3점이 되겠습니다. 5점 만점에 3점인 거예요.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줬네요. 이렇게 후하게 줄 생각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3점이 된 거지, 그냥 이런 요소 다 빼고 매겨본다면은 한 2.1점? 2점에서 2.4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이 평균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예 재미없었던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저주에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심창민 님도 이상한 집 영화 말고 괴담에 대해서 읽어보고 썰푸는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웽 해가지고 애기가 막 타고 내려가지고 칼로 쓰신다는 그런 식으로 웃기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기에도, 스토리 전개를 보기에도 크게 생각이 많이 드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그 개연성 스토리, 무서움의 장땡이야 라는 거는 이 요소에 대한 것 같아요. 평면도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서 뭐 킬러 애기를 양상하든 뭐든 알게 뭐야. 근데 이 사이비 교단을 왼손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이상한 집을 만든다고 하는, 이상하게 좀 엮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반감이 들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많이 아쉬웠죠. 나무 위키를 찾아봐도 딱히 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소설이랑 그 유튜브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는 다른 비하인드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영화를 리뷰하는 자리로 여기 나온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F1 더 무비라든지 주라기 공원을 보고 싶어도 자꾸 저를 유혹하는 다른 재밌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F1 더 무비는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상영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봐야 되긴 하는데 하면서도 또 딱히 또 제 마음에 끌리진 않아요. 평점이 좋고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굳이 제가 흥미가 안 가는 영화를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 영화 리뷰 유튜버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긴 합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전 프로 영화 리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들이 가고 내일은 친구들이랑 저기 물놀이 여행을 가요.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놀러 가는 바람에 다음 유튜브 영상은 브이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영화 리뷰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올라올 친구들과 여행 브이로그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상한 집인 줄 알고 봤던 영화가 이상한 영화였던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